다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사는 걸 목표로, 안정적으로 사는 걸 목표로 살게 된 사회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만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사회의 모습들을 새 머리를 한 인간들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미술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우환, 박서보, 김한기 등 근현대 미술의 대가들이 아직도 미술품 거래에 줄을 이루고 있지만 새로운 젊은 작가들의 동반 성장이 돋보이는데요. 이 장면들이 우리 미술계의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바스키아의 재림을 보는 것 같은 우구건 작가를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마치 프랑스 인상파 작가들의 명화들이 색다른 해석으로 돌아온 것 같은 작품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바로 김선우 작가의 작품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는 유머가 풍겨나오고 좀 더 관람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단점을 깨닫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잘 보이는 그런 작품을 그리는 김선우 작가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작가는 1988년생으로 동국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촉망받는 젊은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일단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이 먼저 보이는데요. 바로 그림에 출연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우리에게는 낯선 도도새인데요. 그는 왜 하필이면 도도새를 주인공으로 그리는 걸까요? 잠시 그의 의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멸종된 도도새를 그리는데 지금 없는 새예요. 저는 이 새를 통해서 현대인의 꿈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멸종하고 없는 새지만 저의 작업에서 이렇게 아예 다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저는 저의 도도새가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런 새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알 같은 존재로 봐줬으면 합니다. 방금 전 그의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일명 도도새 작가로 유명합니다. 도도새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다가 1681년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한 새입니다. 도도새는 천적이 없는 이 섬에 살다 보니 하늘을 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다가 날개가 퇴화된 새입니다. 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포르투갈인들이 이 새들을 마구 포획하며 도망가지 못하는 이 새를 도도라고 불렀답니다. 참고로 포르투갈어 도도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선우 작가는 이 새를 그림에 등장시키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처음 도도새에 흥미를 가진 건 도도새가 계속 날지 않다 보니 나는 방법을 까먹어서 멸종됐다는 말을 듣고부터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도도새를 연구하러 모리셔스 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셔스 섬에서 돌아와서부터 작품에 도도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는 미대생 시절부터 새 머리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그려왔는데요. 도도새는 그의 기존 그림 스타일과 잘 맞았던 거죠. 도도새 연작은 가치를 중요시하는 MZ세대 소비 패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안쓰기나 채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식과 열대림 속 멸종된 도도새가 잘 부합하는 거죠. 김 작가는 작년 말 본인 작품을 자선 경매로 내놓고 수익 1억 원을 한국세계자연기금에 기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작품에 표현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작품 과정이나 작품 세계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런 재료로 캔버스의 구아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가 구아슈를 쓰는 이유는 아크릴에 비해 좀 더 매트하고 깊이감이 높아서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제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의 특징인 매트한 느낌에는 아주 적합한 재료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유독 초록색이 많은데요. 그가 좋아하는 앙리 루소의 정글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숲과 정글을 많이 그리다 보니 초록색을 압도적으로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잘 안 쓰던 붉은색 계열을 처음 시도하고 있다죠. 그가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은 그가 2014년 처음으로 작가로 데뷔하게 된 시기의 졸업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관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공공기관과 교육,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개개인을 사회라는 시스템에 예속된 신체로 제조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도도새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 특히 가장 큰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20, 30대 청년들의 절망적인 삶과 미래를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온갖 미디어는 좋은 것을 규정짓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가 김선우는 그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또래 청년들이 겪는 무력감과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갖게 됐다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본인이 속한 세대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이며 거기에 대하여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왔기 때문이라고 역설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작업을 통하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는 것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였다고 합니다. 김선우 작가의 루틴이나 모던 정글러 같은 초기 작품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새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새들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그의 전성기 최근작인 도도새의 표정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뭔가 매섭고 독이 오른 듯한 그런 표정이죠. 이들의 의상도 정장에 넥타이를 한 청년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초기작과 지금의 작품들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은 정글이나 숲인데요. 이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정글이나 숲은 경쟁이 심한 거친 환경을 의미하는 듯 하고요. 다른 점은 독수리나 부엉이와는 달리 도도새가 숲에 있는 부분은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으로 도도새의 날개가 사라지게 만드는 우리 현대사회의 현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도도새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미술사적 은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풍자가 그가 제시하는 담론이죠. 그의 대표작이 돼버린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는 그 가격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은 조르주 쉐라의 그랑드 자트의 일요일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사실 많은 화가들도 다른 작가의 명화에 영감을 얻어 패러디를 하기도 합니다. 미술사적인 중후한 가치는 아직 따질 시기는 아니지만 이 작품이 주는 무언가의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림들이 다소 직설적으로 와닿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김선우의 이 작품은 무언가 퍼즐을 맞추거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한 그런 스토리텔링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쉐라의 그림에는 무엇이 다른 걸까 하는 의문이 그림을 보자마자 생깁니다. 우선 외관적인 것부터 비교해 볼까요? 김선우의 그림이 130cm 곱하기 160cm인데 비해 쉐라의 그림은 200cm 곱하기 300cm로 더 큽니다. 그리고 재료는 김선우는 수성 물감인 구아슈를 쓴 데 반해 쉐라는 전통적인 유성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둘 다 캔버스에 그렸죠. 유성과 수성 물감의 특성 때문에 김선우의 그림이 좀 더 매트한 느낌이 들죠. 쉐라는 점을 찍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점묘법으로 마치 안개에 쌓인 듯한 느낌을 준다면 김선우는 납작붓을 사용하여 경계선을 메꾸는 방식으로 채색해서 퍼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림을 보며 쉐라의 그림과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등장인물이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 나무가 휘어있는 방향까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무의 잎사귀 형태는 유럽과 아프리카 기후에 어울리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을 동일하게 배치하여 그렸는데요. 딱 몇 군데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 하단부의 동물들입니다. 쉐라의 그림에는 검정개가 땅을 보고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다른 강아지와 애완 원숭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김선우의 그림에는 검정개는 보이는데 강아지와 원숭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검정 고양이가 등장을 하며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묘하게 끌죠. 그런데 또 한 곳이 다르게 그려졌는데요. 바로 이 신사의 손입니다. 먼저 김선우의 작품에는 이 신사는 쥐복만 들고 있는데요. 쉐라의 그림에는 시가를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왜 김선우는 시가를 그리지 않았을까? 라고 궁금해지게 만드는데요. 이렇듯 김선우 작가의 그림은 이런 재미가 쏠쏠하고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일상을 패러디하거나 중요 사건을 그만의 터치로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쉐라의 작품만이 아니라 고야의 유명한 이 그림에도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은 스페인 화가 프란체스코 고야의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군이 침략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고야의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에 질린 감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잘 느껴지는데 김선우의 도도새들은 마치 가면을 쓴 듯 무덤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김선우 작가는 다양한 명작을 그만의 컨텍스트로 패러디합니다.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과 온실, 델라크루아가 그린 자유, 사람들을 이끌다의 작품에도 그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서양 미술사의 대작들을 패러디했습니다. 게다가 서양 미술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통화인 십장생도에서도 영감을 얻어 파라다이스 시리즈도 그립니다. 심지어 김선우는 그의 주제를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에도 도도랜드라는 그림을 그려 그의 도도새들이 낭만적으로 춤을 추게 합니다. 김선우 작가의 작품은 플랫해 보이지만 예쁜 색이 좋고 무덤덤해 보이는 표정은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이끕니다. 김선우 작가의 작품들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단색화에 비해서 다소 가볍지만 오히려 친근한데요. 그래서 젊은 수집가들에게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럼 레차트의 대원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선우 작가와 현재 많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작가로서 희망도 없고 저 자신도 용기를 내봅니다. 미술이 무조건 무겁고 난해해야만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확 사라지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죠. 단 이제 좀 패러디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